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에 필요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며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특히 지난 몇 년간 대내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자리 정책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망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일자리 확대로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나누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일자리는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으로 일자리 정책이 곧 최고의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기대도 많고 말도 많은 상황. 과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추진돼 왔을까?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그리고 공을 들여 추진한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죠. 일자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높은 정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목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이 프로그램 취지상 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대통령한테 말씀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일자리인데 일자리위원회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에 따라서 출범한 조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로서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기획 발굴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며 정책 집행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위원회를 하던데요. 그것도 네. 역시 부위원장님이 계신 일자리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 정책위원회 이 당연직 위원으로 15명의 예. 중앙부처 장관들이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죠. 예, 장관 11명에다가 일자리 수석, 국책연구원장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민간위원이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 일자리 정책이 이제 핵심 정책 과제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기본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가 최고의 민생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와서 강조하는 말인데요.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국민에게는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물론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기본은 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 일기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5년 로드맵을 만들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민간 부문을 강력히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해왔고 지난해 대략 53만여 개, 올해 대략 17만여 개 해서 70여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다 그 예산안에 반영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보면 여민관 2층의 집무실에 네, 고용 상황판이라고 있었잖아요. 일자리 상황판. 요즘 그거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 약간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이 매일 그걸 보느냐 이렇게 네.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매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산업 채수가 얼마, 산업 동향은 언제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 여러 가지 물가는 언제 발표되고 그게 업데이트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보면 되는 것이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용 동향은 보통 그 15일이 들어있는 주에 수요일 이렇게 발표되거든요. 뭐 앞에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이게 업투데이트 될 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뭐 다 관리되고 있고 저 책상 앞에 저 컴퓨터에도 그게 항상 24시간 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뭐 주식시장의 상황판처럼 매일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예. 때가 있다. 예, 예. 이게 자꾸 이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국민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요즘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질문 네, 좀 예. 드려봤어요. 자,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용 여건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현실인데 최근에 우리 고용 여건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지난 기간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모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특히 19년에 들어와서 근래 와서는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양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는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25만 명이고 지난 8월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4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고용률은 67%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5%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실업률은 1%가 줄어서 3.0%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 판단은 앞으로 당분간 지표상으로 심각한 고용 상황은 없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를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일정하게 개선을 해놨는데 내년에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어느 정도 지속되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는 세계 경제나 우리 국내 경제가 다 하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업에서 뭐 자동차 산업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왔던 민간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쁘더라도 2018년 같은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는 다소 후퇴한 이 고용 지표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나 정부는 이걸 잘 살펴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 주요 내용 2년 반 동안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있는데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오해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이라 하면 공공 서비스의 양이 많고 질이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부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이 정부 들었을 때 8.9%였다가 작년에 9.0%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늘은 거고요. 그럼 OECD 선진국이 아니라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35.0%, 서비스, 사회 서비스 31.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73.6%에서 평균 48.0%를 달성했습니다. 아까 민간 부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고 난 지난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략 70만 여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도 한 일들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에 가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제가 듣기로는 실업이 되면 4년 동안 받던 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직 지원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기간도 짧고 금액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이나 구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이제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6개월 동안에 50만 원씩 수당을 주면서 취업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도 노력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거를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그 밖에도 있습니다만 대략 줄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업률, 고용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고용난이라는 보도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최근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 근로일자리 동향.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8% 50만 3천 개가 증가한 1,824만 8천 개로 집계됐다. 전체 일자리도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고용 지표로 살펴보면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1위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 지표상의 수치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일까?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의 주장과 고용 지표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이제 고용 지표는 이제 개선이 됐는데 실제 국민들은 이제 고용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고용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건 지구상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실업한 분들도 물론이거니와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일자리 만족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만은 뭐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불만도 경청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상용직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서 37만 1,00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평균 52만 4천 명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아주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고용보험, 예.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 올해 매달 평균 52만 4천 명이 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런 게 있고요. 또 근로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비해서. 뭐 최저임금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인데요. 이게 23.8%였는데 작년 8월에 18.0%로 5.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제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30, 40대가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자동차, 조선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이 줄다가 근래를 뭐 주는 게 아주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게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고용 상황이 안 좋다고 느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체감을 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군산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한국 GM 군산공장이 문 닫고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 닫으면서 거의 폐허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아마 절감하시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최저임금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기승전 최저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최저임금이 마치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모든 것인 양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 이런 조사 연구 보고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이고 마찰적으로는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야, 이거 힘들다. 그래서 3명 쓰던 걸 2명 쓴다든지. 그렇죠. 그러나 이건 마찰적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실업은 시간이 가면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다만 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명백한 원칙을 갖고 있고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국회에서 3조 이상은 늘리지 마라 이런 그 모자가 씌워져 있거든요. 이런 한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게 옳은 길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2018년에는 16.4%, 2019년에 10.9% 올랐습니다만 올해 잘 아시는 대로 2.9%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8,590원이죠, 네. 내년이. 일종의 조정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지켜서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나 우리 그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경제 활력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뿌리 산업의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에 관한 온갖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네.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이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 같은데요.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또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있었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이런 걸로 또 우리 기업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네.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 민정이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히 가전 지원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업에 대해서 각종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그 필요한 부지 마련한다든지 이런 지원 다 하고 있고요. 노동자에 대해서도 무슨 저 복지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어린이집을 지어준다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국가 할 수 있는 뭐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주, 밀양, 구미, 강원, 행성입니다만 이렇게 노사민정 협약이 이루어졌고 네. 지금 대략 10수군데의 지역에서 이런 노력들을 각 지역별로 노사민정이 함께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고용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지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분들이 이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어떤 삶이 좀 나아지고 한 뭐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지금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3일 법인 등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공장 착공을 해서 21년부터 양산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노동자가 고용돼서 물론 거기는 직접 일자리는 1,000개, 간접 일자리가 11,000개쯤 돼서 12,000개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만 아직은 그 성과를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르죠. 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공장이 국내에 투자한 것이 23년 만입니다. 예. 다 해외 공장만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만 23년 만에 광주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연산 10만 대짜리 공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예. 지어지면 이제 그 공장에 1,000명, 협력업체 11,000명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21년 후년부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협약은 된 거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 착공. 하반기 이제 예. 착공이 되는. 예. 예. 젊은이들이 지금 그 광주형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현재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예.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기존에 무슨 몇몇 일자리 제외하면 그래도 임금 근로 조건이 아주 좋은 데 속하는 거고요. 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밀양, 구미, 뭐 횡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다른 지역은 업종을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밀양은 뿌리 기업이 있습니다. 뿌리 산업. 그거는 지금 독일 같은 데서는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작업 환경이 나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갔다가 그냥 며칠 안 있어 나오고 이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가 뿌리 산업의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거기 또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또 그 사는 주민들의 또 항의가 막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비용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30개 기업을 밀양에 모아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하는 거. 그러니까 뿌리 산업 30개가 모이는 게 밀양입니다. 구미는 LG화학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네. 5년간 한 5천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원래 폴란드에 투자 협의가 되고 있던 것을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원래 폴란드에서 파격적인 조건들을 LG화학이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싸게 할 테니까 일리 와라 그랬는데. 그런데 LG화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구미로 와서 하겠다. 네.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참 잘된 일이고요. 강원도 횡성에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대략 직접 고용이 한 600명 정도 되고 한 660여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강원도 횡성에는 우천산업단지에 조성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사민정 협약이 끝났고 이제 균특법이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균특법이 뭐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균특법에 이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에 관한 온갖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올해 9개 지역에 21개 지역에서 모델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루어지면 올해 내로 한 2지역 정도는 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이 부끄러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네.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정도,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수립과 예산 반영,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일자리위원회 정부의 선제적 대응, 국민들께서 그래도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참 노력했구나. 일자리 얘기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청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또 문재인 정부의 또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해 3월에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청년 고용 촉진 방안. 이거는 구직, 채용, 근속 이 단계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했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에 900만 원입니다.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예. 그 회사에 예. 900만 원을 지원을 예, 한다. 예. 현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현찰이 아니라 이제 회사 계좌로 보내주죠. 아, 계좌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왔던 청년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가는 거 취업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좀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업은 금액이 안 납니다만 3년 동안 근속하면 3천만 원. 본인은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600만 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도 내고 나머지를 회사와 정부가 도와줘서 3천만 원 정도. 네. 2년 근속하면 본인은 한 400만 원 부담하고 기업과 정부가 도와줘서 2천만 원. 이렇게 목돈을 그렇게 되면 회사를 다니고 나서 그 돈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주거용 뭐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년 내일 체험 공제인데 뭐 부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속을 좀 늘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청년 고용률이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경우 2.8%포인트가 하락해서 7.2%. 그러니까 201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예. 이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하시려면 힘들겠어요. 그 매일 통계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 그 부작용 완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기보다는 연장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네. 우리가 68시간까지 40시간에서 했던 걸 52시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이 부끄러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과로로 인해서 피해보는 노동자도 많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도와줘야 합니다.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자에게는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요. 스마트 공장을 만들면 그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경산노위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입법해 주셔야 한다. 자꾸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해주시는 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나 관계부처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지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52시간제 이것이 이제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노동연구원의 그 조사 분석에 의하면 일자리 주 50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면 잘 정착되고 정부가 잘 방향을 잡고 가면 대략 14~15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 강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불불노동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네. 정부와 노사 정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게 괜찮은 일자리의 정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네.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가 국내 어떤 그 건설회사에 그 팀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에 미국인 근로자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점심을 안 먹고 햄버거나 도시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52시간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민간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 보십니까? 우선 현재 일자리 정책 기조를 잘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70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일자리위원회에서 매월 점검합니다. 점검 세부 과제가 113개나 됩니다. 네. 왜 점검이 중요한가 하면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에 반영했더라도 이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예를 들면 같은 정책을 같은 예산을 갖고 집행해도요. 일자리가 100개 만들어줄 수 있고 120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고용 친화적으로 집행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또는 이것을 일자리위원회가 매달 점검을 하니까 소관 부처에서 자기들도 열심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옛날처럼 대규모 물론 뭐 나중에 나올 그 지역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뭐 큰 정책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그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소규모 일자리 정책이라도 창의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어야 하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하강 여기에도 정부가 뭐 우리가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틈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도 그나마 좀 덜 하강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도 주는 것을 일정하게 막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기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 소규모더라도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 세 번째는 앞으로 우려되는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이런 것이 되면 아까 2020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런 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 점검이 이제 중요하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기획 정책이 있는데 부처들 보고 그냥 해라 이렇게 냅두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위원회에서 항상 점검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뿌리 산업을 지원하기로 해서 일자리를 얼마 만들기로 했다. 예. 그러면 각 부처가 올해 이달에는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그럼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진다는 예상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황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9월에 예산 얼마 집행했냐? 그리고 너희들이 파악한 일자리, 당신들이 파악한 일자리 몇 개 늘어났느냐? 이걸 다 점검하는 겁니다. 오. 그렇게 하면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 이거는 사실은 일자리 성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일자리 정책 이행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일자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화 오면은 좀 싫어하겠네요. 지난해 제가 오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참 열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일자리위원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여 명 있습니다. 40여 명이 그러니까 경제부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고요. 아. 각 기관에서 연구원이나 무슨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가 채용한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이행 점검을 한다 이런.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런 뭐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취임 시기가 비슷해졌잖아요. 뭐 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도 이 프랑스처럼 법인세도 인하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서 뭐 고용 여건을 좀 완화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랑스의 실업률이 10년 내에 가장 낮아졌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펴십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좀 경직적이고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우리를 평면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쌍용차 사태에서 봤듯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하는데 유연 안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연하되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예컨대 실업급여도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 앞으로도 이제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은 이제 후반기 일자리 정책 초점 어디에 두실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고용 상황이 많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돼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지표상으로 심각한 고용 상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가 1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대략 20만 명 중후반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보다는 7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 4분기 혹은 하반기 고용을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 그다음에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수립과 예산 반영,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일자리위원회 정부의 선제적 대응, 이걸 잘해가면은 내년도에도 국민들께서 그래도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참 노력했구나 이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세대, 계층 가리지 않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겠죠. 또 지금은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일자리 정책 또한 그런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창의적 발상을 담은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